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방송 보시다가 언제든지 수화기 드시고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법률 상담을 통해서 문의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죠. 이메일로도 저희가 사연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김희성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폐기된 개인회생, 불륜도 모자라 해고까지 잘못 지태된 암호화폐를 사용했다면 익명을 내세운 험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일상의 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강 실장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강 실장 사건? 예, 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불법 사금융 그리고 고리 대부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실장 사건. 이게 내용인즉슨 20만 원을 빌렸는데 어느새 빚이 말이 안 되는데 7억 원이 됐대요. 네. 이게 언뜻 들었을 때는 20만 원이 어떻게 7억이 될 수 있나. 이게 평생을 그렇게 네. 이자를 책정을 해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자가 최대 5,000%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죠. 네, 이렇게 연 이자가 5,000%까지 가게 네.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 이제 비대면으로 소액 단기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소액 단기 대출인 만큼 상환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데 시간당 연체 이자를 매겼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연체 이자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 5,000%까지 이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이들은 이렇게 고리의 이자가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 협박까지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강 실장 사건의 주요한 범인들이 이제 대부업법 위반, 그리고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까지 된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건 또 뭐 한 사례일 뿐이고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연령도 직업도 다양하다던데 이자 압박에 이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대부분 이제 청년 등과 같이 이제 경제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예. 이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소액 대출을 하고 대출 시에는 그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의 개인 정보까지도 요구를 해서 나중에 이제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이제 대부업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이제 1,000만 명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네.
이 말인즉슨 뭐냐면 1인당 대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연체율도 계속 상승하는데 대부업 이용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대부업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경제 취약계층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대부업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저신용자들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이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사각지대에 있을수록 이런 일에 빠지는 게 더 쉬운 거잖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예, 예. 이렇게 붙잡힌 사채업 조직원들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던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전국을 상대로 사채 운용 규모만 1,0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이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명을 쓰고 점조직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들처럼 이들도 이제 점조직으로 해서 이제 수사망을 피해가려고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하였고요. 심지어는 이제 허위 자수를 시켜갖고 이렇게 수사에 혼란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가명이나 대포폰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네. 이렇게 수사에 좀 난항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들이 더 악질적인 것이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서 가족과 지인들이 아까 말씀도 하셨잖아요. 연락처까지 받았다. 이건 이제 나만 괴로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을 상대로 이제 협박을 했으니까 이게 또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사람당 10명 가까운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몇십만 원 빌리는데 개인정보를 넘어선 이 과도한 정보 요구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 중에 이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채권 추심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그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한테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 실장 사건처럼 그 주변인들의 개인정보 수집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협박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채권추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또 이제 허락도 없이 다른 곳에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1,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 뭐 소액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당장 이 돈이 급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1, 2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의 이런 일에 또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또 드는데 심지어 카드사도 고신용자들 위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저신용자의 상황이 점점 이렇게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2021년 7월에 네. 이제 최고 금리를 24%에서 연 20%로 낮췄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권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조달 비용이 또 상승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비싸게 빌려왔으니까 이제 그들도 돈을 빌려줄 때는 이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네. 또 금리는 20%로 다운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 대출 규모를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 이런 서민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금융권들조차도 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해서 이런 저신용자의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나마 이런 상황 속에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대부업체 상황 현재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제도권 금융의 가장자리에 있던 대부업체들이 네. 이제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업계 1위라고 하는 러시앤캐시도 올해 연말에 이제 철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업계 신용 대출이 2018년 말 64%에서 네. 작년 상반기에는 46%로 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서 밀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가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악순환입니다. 이 정부에서는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개인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좀 각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이제 서민들 금융 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니까 이런 데서도 이제 소액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뭐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불법 사금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대출을 하는 것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서민금융 상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진흥원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강 실장 사건처럼 어떤 채무자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지인들의 개인정보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네. 대출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불법 추심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요구하면 대출을 중단하시길 바라고요. 아. 그 다음에 또 그 이자 제한법상 법정 최고 이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율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예.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지인들한테 협박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정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넘어서 채무자한테도 어떤 협박을 한다던가 이런 강요를 한다던가 이런 거는 다 그 불법 추심 행위로 위법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금감원에 신고를 하거나 뭐 형사 고소를 하거나 이렇게 좀 제재를 하는 방안이 있으니까 이런 예. 방안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안 빌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뭐 빌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고, 그 후에 또 이렇게 지인을 상대로든지 어쨌든 뭐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모두 이자나 폭언, 협박 다 불법 추심에 속한다는 걸 반드시 좀 인지하고 계시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최근 수면 위로 불거진 불법 금융업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과 또 불법 사금융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상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저는 그 전에 네, 개인 회생을 했었어요. 예, 개인 회생을 해가지고 개인 회생에 대한 그 변제 계획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주고 나서 네, 이제 변제액까지 그 월 변제까지 다 확정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변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한 4년 정도, 한 5년 가까이 거진 다 돼가지고 갑자기 뭐 변제액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일시불로다가 500 몇십만 원을 더 갚으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나도 이것도 진짜 억지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500 몇십만 원을 일불로 내려면 내가 어떻게 내냐. 난 못한다. 네네,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 놓고서 이제 또 계속 그냥 그 금액을 부었었어요. 금액을 부었는데 붓다가 이제 제가 자꾸 그 문자로다가 보내는 거야, 이거를. 네, 500 몇십만 원을 일시불로 안 내면은 회생 폐지하겠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내가 그 뭐 기운이 나요. 그래서 그냥 에이 문자 받고 나서는 아유 기왕에 폐지한다는 거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선 안 붙고 말았어요. 이제 네. 몇 번 남겨놓고는. 예, 그랬더니 그냥 자기네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 폐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폐지를 하고 나니까 얼마 있으니까 또 뭐 여기저기서 이제 그 채권자들이 계속 저기가 날라오는 거야. 그 서류가요. 네, 다시 그게 시작된 다시 거죠? 갚으라고요.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갚는 것도 지금 힘들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 그 사람들은 뭐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뭐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일부 카드 빚하고 뭐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어느 정도 차감을 해줄 테니까 네. 갚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또 했어요 그냥. 네, 차감을 해준다고 그러는 예, 예. 그 일부를 또 갚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지금
지금 그 원하시는 게 궁금하신 게 그럼 일단 회생을 지금 하는 중에 뭐 네. 금액이 틀려가지고 일시불로 법원에서 500만 원 이상을 갑자기 한꺼번에 납부를 하라고 하셨고 지금 네. 본인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 하지 못한다고 했더니 지금 폐기가 된 상황이신 거죠? 예, 폐지돼가지고 아, 지금 예, 예. 다른 그 지금 채권들이 지금 계속 지금 갚으라고 종령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갚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지금 예. 나이도 그렇고 지금 뭐 예?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사건이 2014년도에 받은 거거든요. 예. 개인회생을요. 예. 그랬는데 아니 자기네가 이렇게 서류상으로도 얼마를 한 달에 얼마씩 갚으라고 그래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법원까지 출두하라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것도 그 내용까지 다 듣고 공지도 받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 일부 채무는 그 보니까 보증인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또 회생에 또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건 또 일부 저기 보증인들이 그 채무를 갚은 게 있어요. 또 그 금액도. 예. 그러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변호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쭉 듣고 있었어요. 일단은 네네. 지금 궁금하신 거는 회생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지금 변호사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좀 네네. 대화 나누면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 회생이 폐지된 걸로 보이고요. 네네. 혹시 그 공고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언제 다 폐지가 됐나요? 확인해봤죠. 지금 공문도 예. 못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그 하도 날짜가 억울해서. 언제였나요? 그 공문 받은 지는 지금 예. 2015년 2월 5일자로 돼 있네요. 아, 폐지가요? 아니, 그 받은 게, 그 그러니까 공문 받은 게. 개인- 폐지는, 예, 개인 그러니까, 회생 폐지요. 한 5년 거진 가까이, 거진 네. 다 됐으니까 4년 2개월 만에 폐지가 된 거니까, 예, 2019년, 한 2019년도쯤 될 거예요. 아. 말경쯤. 그러면 이게 개인 회생이 폐지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네, 근데 왜냐면 저보고 예. 그 법원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형편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다 보니까 예. 어디 일하러 다녀야 되지 거기 갈 시간도 없고 누구한테 문의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었죠 저는요. 아, 네. 이게 좀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네. 거의 50회를 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회생을 한 5년 동안 납입을 하시는 걸로 계획을 하셨을 텐데. 52회인가를 냈어요. 52회. 예, 그러니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한 5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예, 이제 예, 면책이 5년이었어요.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제 몇 번만 더 납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네. 아, 좀 안타까운데 이제 만약에 그 원칙적으로 이렇게 좀 그 개인 회생이 폐지됐을 때는 그거에 네. 대해서 다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회생이 폐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퉈야 되는데 이미 그 기간은 통과해 버렸고 또 추한항소라는 또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지만 뭐 거기에도 해당이 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런 사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뭐 공고가 난지도 아셨고 뭐 이렇기 때문에 좀 개인 회생이 폐지됐다는 것 자체를 다투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폐지됐다는 예. 것도 전화 문자로만 왔지 예. 뭐 이런 서류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변제 계획안을 내셨을 거잖아요. 개인 회생 냈죠, 신청하실 여기. 때. 예. 그, 그거 다 있어요. 그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정확히 납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마 이제 거기서 법원에서 이게 그 변제금이 미달되었다라고 한 거는 혹시 예. 그 변제 계획안이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대신해 주신 분이 계신가요? 뭐 법무사가 그거 법무사 대신하셨거나. 사무실에서 했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는 뭐 그 기록을 다 보지 못해서 이제 좀 네. 추측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아마 선생님께서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을 내시다가 네. 어떠한 사유지는 모르겠지만 변제 계획안이 아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변경된 변제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아마 미처 인지 못하시고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그게 계속 그런 거는 미달됨으로써 제가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뭐 정확히 이제 지금은 알기는 어려운데 좀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미달이 됐을 때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그거를 뭐 일부라도 납입을 하고 좀 폐지를 막았어야 되는데 이미 그게 이미 다 도갈버렸기 때문에 그 폐지 자체를 어떻게 다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개인회생을 이런 경우에는 폐지를 더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그랬더니 엄청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뭐 예. 그 금액이 또 뭐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랑은 또 상황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네. 납입하신 것들도 그동안 채무와 이자에 충당이 됐었기 때문에 뭐 네. 채권 액수도 변했고 채권자들도 변했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시 개인회생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네. 개인 파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파산. 개인 회생뿐만 아니라 혹시 그동안의 사정이 더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이제 더 어렵죠.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더 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이랑 파산을 하시는 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혹시 이게 파산까지도 되는 상황인 건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 참 너무 이거 억울해가지고 말입니다. 저는요. 이게 그쵸,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예.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우선 그냥 예. 그쪽으로 신경 쓰느냐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아예 못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납입은 납입대로 다 하셨고 네. 돈은 거의 많이 갚으셨을 텐데 돈은 원래 또 갚으셨는데 이렇게 폐지가 돼 버리면 그 채권들이 사실상 거의 다시 살아나는 게 되거든요. 다 100%다 예. 살아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 갚으라고 지금 이렇게 통보들이 왔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지금은- 카드 금액은 이제 다 뭐 많지 뭐 어느 정도 탕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카드 금액은 일부 다 갚았어요. 예. 다 갚고 이제 뭐 몇 가지 남았는데 예. 이것도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 그쵸. 억울함을 그래서 어디다가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고 저 한번 예. 알아본 건데 제가.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많지가 않고 어느 정도 네. 채권자들 간의 이제 사적 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탕감을 해주고 내가 이 정도로는 갚겠다 이런 조정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면 네. 다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 예, 시작해라. 그렇죠. 예,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네. 예. 예, 아이고 너무너무 예.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지금 50회면 꽤 많은 비용을 내셨을 텐데 지금 안 날로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힘든 상황이시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방법은 개인 회생을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개인 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좀 잘 네. 알아보시고 네, 얼른 좀 최대한 좀 좋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뭐 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세요? 글쎄 뭐 궁금한 거는 뭐 그 다른 거 없고 뭐 그냥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예. 아이고. 그것뿐이었죠. 뭐 다른 그러게요. 방법은 그런 통보를 받았으면 좀 즉시 좀 이렇게 얘기를 예. 해보셨으면 좀 번복이 됐을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참 그때만 해도 조금 예.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좀 있었으면은 네. 제가 이런 데를 알아봤을 텐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그냥 네. 그쪽에 신경 쓰느냐고 이쪽으로는 신경을 쓰질 못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네. 네. 안타깝지만 방법이 네.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최대한 좀 빨리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상담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런 일이 네. 꽤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이제 시기를 놓쳐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공문이 와도 그냥 왜 이러지? 하고 대충 뭐 네. 나중에 해결하자 하고 이렇게 우리 네. 사는 게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그런 우리 상담자분들처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간 네. 안에 예.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개인회생 폐지가 예. 이제 예고되는 경우라면 사실 어떻게든 막아야 되거든요. 네. 뭐 지인한테 결국 근데 개인회생 중에는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던지 해서 어쨌든 막아야 밀린 되는 예, 거구나. 연체금을 납입하고 개인 회생 폐지 결정을 좀 막을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사실은 우리 500만 원 정도는 굉장히 큰 돈일 거예요, 우리 사연자님께. 근데 일단은 기존에 냈던 것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렇죠. 좀 지인을 통해서라도 막는 네. 게 가장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좀 비슷한 사연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정말 막을 수 있을 때 빨리 좀 막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벤처 사업가인 남편의 창업 초기 멤버로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고 회사가 안정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 후 남편이 주로 외근을 하면 저는 회계 등 내부 살림을 살폈는데요. 남편은 생활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따로 이익을 배당해 주진 않았고 매월 소액의 월급만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점점 성장하자 남편은 저를 점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심지어 거래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가출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최근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자신이 일군 회사고 헤어질 사이에 같이 일하는 것도 껄끄러우니 그만 나오라며 문자로 퇴사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출근을 하려 했고 남편은 경비원을 동원해 저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업무상 과실도 없는데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합니다. 또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지금 뭐 가치해군 재산을 독점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외도를 하고 또 반성은커녕 되려 지금 해고를 하려고 하다니 정말 화가 많이 나네요. 근데 지금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많나요? 저는 지금 이 사연만 봤을 때는 이게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 같은데요. 네. 예. 저도 뭐 이렇게 실제로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이제 회사 재산에 대해서 네. 이혼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또 가끔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오, 진짜요? 예, 예. 그럼 판례가 있다는 건 실제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먼저 이 회사와 근로자 관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제할 부분, 이 부분은 정말 아예 다른 문제거든요. 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어쨌든 이제 근로자로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네. 말씀을 드려보면 네. 근로기준법상 함부로 해고를 할 수는 없고요. 해고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는 이제 부당해고라고 하는데요. 이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거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네. 이거 상담글을 봐서는 이제 둘 다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로관계를 뭐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또 귀책이 있는 귀책도 상황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문제는 이 부당해고 금지하는 조항이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5인 미만, 즉 상시 4인 미만 이하가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네.
뭐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뭐 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제 상당 글에는 정확하게 나와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 회사의 규모가 상시 5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부당해고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당해고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이제 예. 달라지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좀 전화 상담, 이렇게 좀 구체적인 네. 얘기는 또 전화 상담이 어떨 땐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 직원이 몇 명인 사업장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게 이제 일방적인 그 부당 해고인지의 여부는 거기에 따라서 또 갈라질 것 같고요. 자, 해고를 통보한 방식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요즘 뭐 문자 이별, 잠수 이별하는 것도 굉장히 네. 문제가 되는데 네. 이건 해고잖아요, 문자로.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근로기준법 27조에 의하면 해고의 사유랑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서면으로 돼 있는데 과연 문자 메시지 뭐 요즘엔 이메일 뭐 카카오톡으로도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뭐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한 거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이 되는데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항 역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가장 때문에, 중요한 예. 내용이 빠졌네요, 이 예. 사연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사연자분께서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로자 지위에 있는 상담자분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당 해고라는 전제 네, 하에 그렇죠.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와는 또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부당해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이 나오면 그로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까지 거친 다음에는 네. 그래도 내가 불복을 하고 싶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요. 결국은 소송으로. 15일 이내에 네. 중앙노동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거와 별개로 이제 민사소송을 말씀드리면 네. 민사소송은 이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랑 함께 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청구 이런 것도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예. 이거는 별개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아까 첫 번째 트랙에서 어떤 기각이 나와도 예. 뭐 민사소송 역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민사 소송이 나올 이게 좀 기간이 걸리니까. 소송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노동위원회 거쳐서 행정소송하는 예. 건 이제 기간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이 부분이잖아요. 기간을 넘어버리면 이걸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고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 청구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간 제한을 놓쳐서 민사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보통 많은 경우는 민사소송보다는 보통 이제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하는 초반에는. 경우들이 더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소송으로 엮이는 순간 굉장히 또 복잡해지고 네.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3개월 이내에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고요. 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민사 해고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으로 임금 네. 청구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네. 주셨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 남편의 부정행위가 지금 어쨌든 사연으로 봐선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혼은 그 상대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입니다. 네. 예. 자, 회사를 같이 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회사 명의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지요?
네. 그러니까 회사랑 아무리 대표자라고 해도 그거는 별개의 법인격이거든요. 그래서 별개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바로 남편 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 모든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그 남편한테 귀속되는 재산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바로 회사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이런 경우는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예,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평가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또 도움될 만한 실질적인 조언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4년째 코인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여느 때처럼 가상지갑을 열어봤다 깜짝 놀랐는데요. 출처를 알지 못하는 3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제 가상지갑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액수를 보고 마침 급전이 필요했던 저는 잠시 쓰고 돌려놓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제 명의의 다른 가상지갑 2곳에 암호화폐를 나누어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전한 후 개인 용도로 이용했는데요. 며칠 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진짜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고 거래소는 즉시 저에게 가상자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갚을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저는 이를 거부했는데요. 잘못 이체된 타인의 암호화폐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후 개인 용도로 이용한 저는 이제 배임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최근에 이제 비대면 금융거래가 아무래도 늘면서 차고송금 또한 크게 늘고 있는데 예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은 횡령죄 혹은 배임죄에 또 고소가 될 수 있잖아요. 먼저 이 횡령죄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죄인지. 네. 횡령죄는 이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반환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이고요. 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 인정하는 범죄입니다. 네. 두 범죄 모두 신임관계에 기초하였고 또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 자, 이처럼 이렇게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으로 가상자산으로 사적으로 좀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차고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횡령이나 배임 등 이유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상자산은 또. 네. 차고송금 같은 경우는 알면서 차고송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했을 때는 횡령죄를 인정을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판례는 차고송금 법리를 유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화폐를 우리가 법정화폐인 통화랑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상의 가치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통화랑 동일하게 보지를 않고요. 또 배임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임관계에 기초한 사무처리자야 되거든요. 이런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망을 완전 다 피했네요, 지금. 네. 어쨌든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인 그런 규제가 통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더라도. 그렇죠. 자, 법원이 가상화폐를 일반적인 자산과 현재 구별해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임은 인정을 하지만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로 보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지갑에 주소만 있고 인적사항이 없고 또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 거래에는 위협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지금 대법원의 판례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있었다고 네. 하니 뭐 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 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재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추징과 몰수의 대상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분은 전혀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네. 본 상황이잖아요. 예, 몰수 추징의 대상이고 네. 실무에서도 그렇게 이제 몰수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의하면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보는데요. 네. 그 범죄 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고 어. 몰수가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는 없더라도 엄연히 좀 주인이 있으니까 네. 조금이라도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상담자님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네. 또 민사는 다른 문제거든요. 네. 예,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이 가상재산이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될 위험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걸 처분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네.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또 질 우려가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아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의 논거였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 가상재산을 이렇게 임의로 자기 것도 아닌데 처벌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우리 삶 속에 깊이 이제 스며들고 있는 와중이기 네.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좀 그런 보완도 어느 정도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대학생 분이시네요. 대학생입니다. 동아리 홈페이지에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요. 학우끼리 서로 서운했거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는 공간인데 얼마 전 누가 익명으로 제 얘기를 적어두었습니다. 몇몇의 친구들만 알고 있던 우리 집 가정사와 제 연애담을 다 안다는 듯이 써두었더라고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이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제가 양다리였다는 거짓 주장까지 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쓴이를 찾아서 벌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이제 사내 교내 게시판이나 단톡방 등에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잖아요. 뭐 네.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요즘 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죠, 요새 세태가? 네, 뭐 명예훼손의 거의 뭐 상당 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뭐 예. 실제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 전자 게시판이나 카톡방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또 특별하게 또 익명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뭐 네. 그렇게 뭐 대나무 숲이라든가 뭐 블라인드라든가 이렇게 익명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익명성을 빌미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인터넷 통한 명예훼손에서 좀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뭐냐면 네. 특정성이거든요. 특정성. 예,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느냐. 사실 요즘엔 누구 대놓고 이름을 써서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명예훼손에 걸린다는 예, 걸 이제 다 많이들 알고 있기 계세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참 그렇게 참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 갖고 네. 법망을 피해서 예. 교묘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특정성 쟁점이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지금 어쨌든 이분은 딱 누구 다 특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치? 상대방이. 네. 그렇지만 본인은 알고 있고 예. 일단 지금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게시자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게 네. 누가 작성을 했는지? 그러니까 요 글도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나를 알지만. 알지만 좀 제3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글을 뭐 수사기관이 봤을 때 수사기관이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네. 이 사람으로 상담자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특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할 텐데요. 네. 게시자 추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네. 수사기관은 이제 그 범죄자가 누군지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 전자 게시판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제 밝혀내도록 이제 추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조금 이게 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서버가 외국에 있다거나 이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뭐 미국 회사기 때문에 영장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좀 추적에 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뭐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추적으로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게시자를 추적하는 게. 네. 자, 이런 경우에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 일단 명예훼손 또 모욕죄 이 둘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란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야 되거든요. 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추상적인 평가, 예. 경멸적인 표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모욕죄로 가고요. 네. 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네.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합의를 해서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제 수사를 더 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게 아, 됩니다. 그렇군요. 또 네네.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네. 자,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명예훼손 얘기 들으면 항상 이제 듣고서 알고 있는 내용이 공연성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연성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 네.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다수가 보는 뭐 게시판이기 때문에 네. 공연성 인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가능하다. 네. 공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단 지금 뭐 상담자분께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렇게 익명으로 썼지만 대충 이렇게 눈치를 채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뭐 대놓고 알릴 수도 없는 네, 거고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될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대놓고 알리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죠. 더 맞아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려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이나 어떤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글에 대해서는 네. 어떤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반박글을 게시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사실을 뭐 반박해야 될 그렇지, 필요성이 있다면 맞아요. 그런 거를 게시할 필요도 있고, 뭐 그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이걸 마무리하고 싶으면 이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업체, 그 회사 입장에서도 권리 침해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뭐 그런 게 드러나는 경우면 네. 삭제를 하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시 차단 조치를 합니다. 임시적으로 삭제, 영구히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임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이렇게 차단하는 조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조치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뭐 삭제 요청이나 반박글을 게시하는 방법 제시해 주셨고 삭제 요청이 어렵더라도 일단은 요청을 하면 임시 차단으로 이제 네. 되니까 네. 그 이후에 또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만약에 내가 끝까지 너무 괘씸해서 잠이 안 온다. 네. 이 사람을 끝까지 내가 찾아내겠다 하면 네. 법적으로 책임 묻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혹시 네. 있을까요? 이건 먼저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개인이 추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형사 고소를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변호사님 말씀처럼 많이들 네. 다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이 명예훼손에 걸리면 안 되는 거, 법망을 피해가는 거 많이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글 네. 작성할 때. 네. 그렇지만 혹시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될 사항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잘 안다고 해도 사실 변호사들도 그렇고 뭐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 특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아무래도 사례들을 그렇죠. 맞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글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변호사마다도 다 견해가 달릴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익명성을 빙자해서 어떤 남한테 어떤 이렇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행위는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이런 그 사이버 범죄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언제든지 전화나 뭐 이메일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희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